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열알기 도항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탁 트인 그림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넘게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말을 타고 광활한 벌판을 보고 있는 박지원이 부러웠습니다. 저의 시대적 상황이 작품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의 박지원의 시대, 특히 열알기 집필 당시의 시대와 열알기 여는 경로 등을 알게 된다면 열알기가 더 이해되고 공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열알기 도항록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열알기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은 1737년에 태어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사상가이고 문인입니다. 1737년은 영조 13년이었는데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경종 독살설과 그가 수중의 아들이 아닌 누구 김춘태의 아들이라는 악성 루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열한 당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영조는 소론을 몰아내고 노론 정권을 수립하지만 노론의 독주를 염려하여 소론의 일부를 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을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지원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 정조 즉위 직후 정조의 측근인 홍구경이 새로 태도를 잡으면서 같은 노론이지만 벽파를 공격하게 되는데 당시 벽파에 속했던 연암 박지원은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듬해 황희도 김천 연암 협으로 응보하게 되는데 연암이라는 호는 이 골짜기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박지원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사 목축에 대한 장려책을 정리하게 됩니다. 1780년 명주의 부마이자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팔춘령 박명환의 도움으로 청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때 쓴 것이 열알기입니다. 열알기 집필 시 중국의 시대 배경입니다. 먼저 아이신기용으로 가문이 만주족을 통일해 후금이 건국되었습니다.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청나라는 명나라의 수도를 빈번하게 공격하여 끝끝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이 명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는 성이 걸림제 즉위 시기에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열알기는 이 걸림제 칠순장치를 기념하는 청나라 사신단에 따라 한양에서 베이징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하고 돌아온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열알기 연행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알기 경로는 총 3구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구간은 의주에서 삼양, 두 번째 구간은 삼양에서 산해관, 세 번째 구간은 산해관에서 베이징 구간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조선의 정부나 사신단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중국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간 연행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할 기회였고 연행록에는 사신단이 거쳐간 경로, 체험, 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알기의 연행 경로는 주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3구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여느 구간보다 높은 산, 고개, 언덕, 하천 등 조선의 지형과 유사했습니다. 연암은 봉안산과 조선의 명산을 비교했고 성송령, 요동 지역을 지나면서 국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귀국 시 조선 산청과 닮은 요동에 들어서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구간 중 특히 구련산, 심리구 구간은 모든 산 골짜기가 험준하고 고위치나 하천이 급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심양에서 산해관까지의 구간인데 11일의 여정으로 전체 연행 중 가장 단조로우면서도 힘든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동평양을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름지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도정, 관람문, 소옥산 구간은 봄에는 도토가 녹으면서 개들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고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범람으로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산해관에서 베이징의 세 번째 구간인데 산해관 외곽에는 많은 역사 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만리장성을 문명과 비문명의 공간적 경계로 삼았는데 만리장성이 시작된 산해관은 세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열알기의 도강록편에 나타난 지리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강록에 나타난 위치는 압록강과 송정, 황하장, 상가 등 다양한 위치가 나타나 있고 지형은 봉화상의 평지에 우뚝 솟아난 보습과 기하고 우뚝 솟아난 이산의 형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무, 이 앞을 가로막는다 등과 같은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강록편에 나타난 기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났지만 중간중간에 비구도 내려서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동을 많이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강록편의 지리적 내용을 읽으며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난 하천은 물이 증가함에 따라 사신단이 도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다리가 많이 건설되어 있어 가을 건너기가 쉽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과 물품이 가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로 인해 연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을 것입니다. 많은 비로 인해 연행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비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길이 진흙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염으로 인해 연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7월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한낮에 연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나 선선한 저녁을 이용해 연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밖에서 숙박을 했을 것입니다. 연행 기간 동안 집에서 숙박하기도 하지만 종종 밖에서 숙박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 추위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열알기 도강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에서 7월 9일까지의 여정입니다. 아침에는 보슬비가 내렸고 기온은 밤에 큰 비가 퍼부었더니 곧 그쳤고 멀리 앞길을 바라보니 찌는 듯한 무더위였습니다. 지형은 물이 넘치다 보니 나무터는 모두 사라져 버렸고 모래톱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오해 압록강을 건너고 30리를 가서 구령사에서 멈췄습니다.
박지원의 표현은 방울이 다 들어오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리는 바람에 일정이 몹시 촉박해졌습니다. 싸움이 조그만 실수를 해도 큰 사고가 날 뻔다. 병원들이 날짜를 유치하고 요청했다. 의주 우연히 제약 역시 피자를 보내 며칠만 더 먹기로 요청했다. 그러나 정서는 기이어 오늘을 도망기로 정하고 벌써 장기의 날짜를 써놓았다. 장마로 불어나는 건물 때문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바야흐로 떠날 시간이 닥치고 보니 이제는 과연 건너지 않으려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와 다르게 지형과 위치, 날씨, 기후를 고려하면서 읽으니까 과연 거는 이름들이 장마로 물이 불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음과 걱정, 시간이 쫓기는 마음이 더 생생히 그려지면서 먼저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6월 24일에서 7월 9일까지의 여정입니다. 날씨는 아침에는 안개가 끼었고 오후에는 늦게 겼습니다. 기온은 점심을 먹고 나서 구경을 나섰더니 큰 버드나무 밑에서 더위를 식혔고 자유때가 되자 더위가 한결 더 기승을 부리기에 숙소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지형은 봉원사를 바라보니 흡사 돌로 만들어 놓은 듯 평지에 우뚝 솟아있고 굉장히 기이하고 높은 모습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말을 모아 7.8리를 가서 채문 밖에 이르렀다. 채문에서 수익걸음 떨어진 곳에 삼사의 막사를 설치했다. 삼사가 차례차례 채문으로 들어간다. 일단 이문을 들어서면 중국 땅이다. 이 부분에 나타난 박지원의 표현을 그대로 살펴보면 우리 서울은 억만년도를 이용해 서리고 범위 웅크린 형세를 갖추고 있다. 그 신령스러우면서도 밝은 기운이 여타 해상과 다른 것은 다양한 일이야. 지금 기이하고 우뚝 솟아는 이산 형세가 비록 도봉산이나 삼각산보다는 높긴 하지만 허공에 떠있는 빛과 기운은 한양 여러 산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 창문 밖에서 다시 안쪽을 바라보았다. 다음은 모두 벽돌로 쌓았다. 사람용수레와 화물용수레들이 길을 마구 지나간다. 버려놓은 그릇들은 모두 그림을 그린 도자기이다. 그 모양새는 어디로 보나 시골티라고는 좋은도 없다. 중국의 동쪽 그 총구석도 이 정도인데 도화지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니 기가 팍 죽는다. 순간 나는 통렬히 반성한다. 이 봉황산보다는 높진 않지만 신명하고 밝은 기운이 우리나라 산에 떠올리는 모습과 실제 그들의 사는 모습이 우리나라보다 실용적이고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에서 느꼈던 우리나라 산에 대한 자긍심과 대중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더워서 눈을 쉬면서 우물을 만진 벽돌, 우물의 뚜껑, 돌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에서 7월 9일까지의 여정입니다. 굉장히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한낮에는 몹시 뜨거웠고 밤에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형은 하천, 노동 벌판입니다. 위치는 섬리아를 건넜습니다. 박지원의 표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한파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트이고 환한 곳으로 나와서 손도 펴보고 발도 펴보니 마음이 참으로 시원했다. 어찌 참된 소리를 내어 자기 마음을 크게 한번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저 가난 아이의 호요하는 소리를 본받아서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우럭을 만하고 자연의 금물의 밭을 거니면서 한바탕 우럭을 만하다. 이제 우동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는 사방에 한 점 산도 없이 하늘과 땅끝이 맞닿아서 아귀불로 붙인 듯 실룩해물 듯하고 한바탕 우럭을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위와 지루함을 못 견뎌하던 박지원인데 그러다가 요동 바바를 만났으니 얼마나 그 감동이 더 컸을까. 여접하며 한 번에 날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박지원의 시대, 특히 열알기 집필신 시대와 열알기 연행 경로를 조사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열알기 도항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기에 청나라로 떠나게 되었던 이는 박지원, 날씨도 습하고 더운 장마기와 불어난 물과 산지와 하천을 오르내리고 시간이 쫓기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동박반에 들었었습니다. 처음 그냥 시대 지리와 상관없이 읽었을 때와는 달리 연한 박지원의 상황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지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리정보 시험 서비스가 과거 문학에서 나타난 날씨, 이동거리 분석, 벽사와 지도를 연결해서 더 풍부히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유 기능을 이용한 지리정보 서비스는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해줍니다. 지리적 내용 분석은 11개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문학 작품에서 장소에 대한 느낌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개인이 시작하는 장소에 대한 느낌은 그 당시 문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